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외출길에 주유소 가격표 보셨나요? 어제보다 일시번, 아니 20원은 더 올라있지 않던가요? 아유, 요 올랐네 하고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사실 그 가격표는 지금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여러분의 지갑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중동에서 싸우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거긴 너무 멀잖아. 아,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드신 김치찌개 재료비, 퇴근길에 타는 버스비, 심지어 집에서 켜는 전등세까지 모든 것이 이 중동의 포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구 반대편의 갈등이 내 통장을 비상계엄 상태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명확한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세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마트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마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은 외길 하나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입구를 막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바리케이드를 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트 안에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우리 손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동네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지금 중동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0%가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무려 70% 이상을 이 좁은 길목을 통해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막힌다는 건 우리 경제의 경동맥이 꽉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정말 아찔합니다. 과거에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하룻밤 사이에도 10% 이상 널뛰기를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해협이 봉제된다면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에 기름을 50리터 가득 채운다고 칩시다. 리터당 가격이 100원만 올라도 한 번 주유에 5,000원이 더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채워도 한 달이면 2만 원이죠. 겨우 2만 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그럼 여러분이 배달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 가격, 마트의 배추 가격이 전부 줄줄이 사탕처럼 오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수십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 중에 배달업을 하시는 이사장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국제정세 같은 건 복잡해서 안 보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 종일 열심히 배달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걸 느꼈답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 기름값에 음식 단가까지 슬금슬금 다 올라 있었던 거죠. 국제 뉴스를 무시한 대가가 고스란히 적자로 돌아온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지금 중동 리스크는 우리 경제라는 배의 엔진실에 난 불과 같습니다. 당장 내 객실은 조용하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엔진이 멈추는 순간 배 전체가 표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주유소 지날 때 리터당 얼마인 거 확인하셨나요? 댓글로 지금 동네 기름값 한번 공유해주세요. 서로 비교해보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무섭게 뛰고 있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럼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가면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재앙이 닥치는지 두 번째 장에서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바로 100달러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기름값 또 오르겠네 하고 마시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유가 100달러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지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에 고혈압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유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산업의 혈액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듯이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나르고 전기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이 원유라는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피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몸 전체의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겠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 공포가 실감나실 겁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15%를 넘나들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요. 국제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0.2% 정도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3%포인트나 추가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경유를 1만 리터 정도 쓰는 중소물류업체를 가정해 봅시다. 리터당 가격이 200원만 올라도 이 업체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생으로 내야 합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죠. 웬만한 직원 한 명 연봉의 절반이 기름값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이 업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택배비를 올리고 운송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시는 최 사장님 이야기예요. 최 사장님은 요즘 밤잠을 설치신데요.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나프타가 원유에서 나오다 보니 기름값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곧바로 뜁니다. 최 사장님 말씀이 원자재 값은 30%나 올랐는데 대기업 납품 단가는 1원도 못 올리고 있다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결국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고유가가 만드는 침묵의 살인자 같은 현실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고유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이름 없는 세금과 같습니다. 투표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중동에서 총소리 한번 날 때마다 우리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세금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물가가 올랐다고 가장 크게 실감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마트 영수증을 볼 때인가요? 아니면 배달앱의 배달비를 볼 때인가요? 그 모든 현상의 뒤에는 바로 이 검은 황금, 원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가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걸까요? 세 번째 장에서는 꼬여버린 전 세계 공급망과 중동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 나라도 많고 땅도 넓은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가 다 같이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아직 싸우고 있는데 중동까지 왜 저래? 정말 지구가 망하려는 건가? 그 답답함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퍼펙트 스톰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세계 경제 공급망은 아주 길고 정교하게 연결된 거대한 도미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앞에 도미노가 뒤를 밀어주며 시원하게 잘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러시아라는 큰 도미노 하나가 빠져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동이라는 핵심 도미노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도미노 중간이 끊기면 전체가 멈추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겠죠? 지금 전 세계 물류가 딱 그 꼴입니다. 실제로 해운 물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홍해를 지나는 배들이 공격을 받자 전 세계 선박들이 멀리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를 보면요. 특정 노선의 운임이 불과 몇 달 사이에 3배 넘게 폭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가 돌아가는 만큼 시간도 더 걸리고 기름도 더 쓰고 보험료도 오르니 물건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해 파는 소상공인이라고 칩시다. 예전에는 컨테이너 하나 들여오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물류 대란이 터지면서 운임이 3배가 뛰어 600만 원이 됐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의자 200개가 들어간다면 의자 한 개당 배송비만 앉은 자리에서 2만 원씩 더 붙는 거예요. 마진이 2만 원도 안 남는 장사였다면 이제는 팔 때마다 2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죠. 제 주변에 해외 직구 대행을 하시는 정 과장님 이야기예요. 정 과장님은 최근에 고객들에게 사과 메일 보내는 게 주 업무가 됐답니다. 중동 사태로 배가 돌아오느라 배송이 2주일 더 늦어집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판매가를 올립니다. 이런 말을 매일 해야 하니까요. 고객들은 화를 내고 정 과장님은 정 과장님대로 수익이 깎이니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급망이 무너질 때 우리가 겪는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지금의 공급망은 정교한 시계 태엽과 같습니다. 톱니바퀴 수천 개가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중동이라는 핵심 기어 하나에 모래가 잔뜩 들어간 거예요. 기어 하나가 뻑뻑해지면 시계 전체가 멈추거나 시간이 틀어지듯이 전 세계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해외 직구하실 때 배송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즐겨 찾던 수입식품의 가격이 갑자기 올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다 지금 이 공급망의 악몽이 여러분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고 물류비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한 번 오른 물가는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우리를 더 괴롭힐 끈적한 물가, 인플레이션의 역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차도 없는데 기름값 좀 오르는 게 내 점심값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물건 뒤에는 검은 기름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경제는 아주 촘촘하게 얽힌 거대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거미줄 한복판에 에너지라는 핵심 줄이 하나 있는데 중동에서 이 줄을 툭 하고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부르르 떨리게 됩니다. 구석에 붙어 있는 나뭇잎 하나, 즉 여러분의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까지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실제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 비중이 제조업의 경우 평균 15%에서 20%나 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는 약 0.7%포인트나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의 태그 가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주말에 시켜 먹는 2만 원짜리 프라이드 치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치킨 한 마리 가격 안에는 생닭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닭을 튀기는 식용유, 주방을 돌리는 가스와 전기, 그리고 여러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오토바이 기름값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유가가 20% 오르면요. 운송비와 전기료 상승분만 따져도 치킨 한 마리당 최소 1,000원에서 1,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닭 사료의 주성분인 옥수수를 수입해오는 물류비까지 더해지면 결국 2만 원이던 치킨이 2만 3천 원, 2만 5천 원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제 아는 형님 중에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시는 박 사장님 이야기예요. 박 사장님이 얼마 전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알부자, 기름값이 오르니까 닭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튀김기 돌리는 가스비에 포장 용기값까지 다 뛰었어. 배달기사님들 배달료도 올려달라는데 손님들 눈치 보여서 가격은 못 올리고 미치겠다라고 말이죠. 결국 박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분들이 버티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고유가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값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우리 경제라는 스펀지가 그 비용을 야금야금 다 빨아들여요. 겉으로 보기엔 스펀지 크기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들어보면 훨씬 무거워져 있죠.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바로 이 무게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와, 이것까지 가격이 올랐어? 라고 느끼며 깜짝 놀랐던 물건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의 실체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기름값이 다시 내려가면 물가도 금방 내려올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5번째 장에서는 한 번 짜면 다시 넣을 수 없는 치약 같은 물가,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억울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기름값이 오를 때는 주유소 사장님들이 빛의 속도로 가격을 올리죠. 그런데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떤가요? 동네 주유소 가격표는 함흥차사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한 번 오른 짜장면값, 냉면값은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절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원재료값이 내렸으면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게 상도덕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 배신감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스티키 인플레이션, 즉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불러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플레이션은 마치 튜브에서 짠 치약과 같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온 치약을 다시 튜브 안으로 밀어넣는 게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물가로 똑같습니다. 한번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가격은 좀처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실제로 경제학에는 로켓과 깃털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치솟지만 내려갈 때는 깃털처럼 아주 천천히 혹은 아예 안 내려온다는 데이터가 수십 년간 증명되어 왔어요. 한국소비자원의 과거 자료를 보면 외식 물가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에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르기만 하는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금액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단골 분식집 김밥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사장님은 기름값이랑 가스비가 10%나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1년 뒤에 기름값이 다시 10% 내려갔습니다. 그럼 김밥값이 다시 4,000원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건물 임대료가 올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올랐거든요.
결국 원재료비 500원이 빠져나가도 고정비 400원이 그 자리를 채워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김밥값은 4,500원에 그대로 끈적하게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제 단골 식당인 이모네 백반집 사장님 이야기예요. 얼마 전 제가 슬쩍 여쭤봤어요. 사장님, 이제 기름값 좀 안정됐다는데 가격 좀 내려주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알부자, 가게 월세가 20%나 뛰었고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기름값 조금 내린 거로는 티도 안 나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현실이자 우리가 마주한 물가의 민낯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물가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뒤로 걷고 싶어도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위로 움직이죠. 내가 제자리에 있으려면 남들보다 2배로 빨리 뛰어야 하고 가격을 내리려면 에스컬레이터 자체를 멈춰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주 가던 가게 중에 예전보다 가격은 올랐는데 양은 오히려 줄어든 곳이 있나요? 우리는 이걸 시링크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물가가 얼마나 끈적하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만 끈적한 게 아닙니다. 이 끈적한 물가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 인하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6번째 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금리 인하라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목이 빠지게 기다려온 소식 하나 있죠? 네,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이제 곧 금리 내려간다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물가 좀 잡히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또 금리가 요지부동이야? 미국은 대체 언제 내린대? 그 답답함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동에서 터진 기름값이 이 모든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금리 인하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대출이라는 뜨거운 때볕 아래 말라가는 우리 지갑에 꼭 필요한 비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산불이 다시 붙어버렸습니다. 소방관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불을 끄기 위해 금리라는 물을 계속 뿌려야 하는데 중동에서 날아온 고유가가 이 불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있는 격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 뿌리는 걸 멈추고 빗장을 풀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실제로 중앙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인 2%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를 서너 번에 내릴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근처까지 가면서 물가가 다시 꿈틀대자 시장의 기대치는 1회로 줄어들거나 아예 올해는 못 내린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라는 기차의 도착 시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갑에 직결되는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변동금리를 선택했는데 금리가 0.5%포인트만 덜 내려가거나 오히려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250만 원, 한 달에 약 2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금리가 빨리 내려갔다면 저축하거나 맛있는 걸 사먹었던 돈이 그냥 은행 이자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제 아는 후배 중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일명 영끌족 민수 씨 이야기예요. 민수 씨는 올해 초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뉴스만 믿고 가계부를 짰답니다. 금리 내려가면 월 이자가 30만 원은 줄겠지? 그럼 그 돈으로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야겠다라고 계획했죠. 그런데 중동 리스크로 금리 인하가 밀리면서 민수 씨의 계획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던 이자 부담이 그대로니까 결국 아이 학원을 보내기는커녕 외식 횟수부터 줄이고 있더라고요.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지금의 금리 상황은 고장난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자동차들과 같습니다. 파란불이 켜지길 기다리며 엔진만 공회전하고 있는데 중동이라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빨간불이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만큼 기름값, 즉 기회비용은 계속 버려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대출 상환인가요? 아니면 미뤄뒀던 소비인가요? 안타깝게도 그 파란불이 켜지는 시간은 중동의 정세가 안정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부자들은 위기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칩니다.
7번째 장에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가 앞서 중독 리스크가 왜 무서운지 충분히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알부자님, 내 주식 다 파란불인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바꿔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아, 그 절망감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거실 소파 젖을까봐 걱정만 하고 있으면 집 전체가 떠내려갑니다. 당장 현관에 모래주머니부터 쌓아야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쌓아야 할 모래주머니는 바로 원자재와 달러입니다. 홍수가 터졌을 때 물길을 막아주는 모래주머니처럼 인플레이션이 터졌을 때 내 자산을 방어해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거든요. 실제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거 1979년 이란 혁명으로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동안 금값은 1년 만에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최근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 원자재 가격은 수십 %씩 치솟으며 홀로 웃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원자재는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쉬운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딱 10%인 100만 원만 원유 관련 ETF에 넣어뒀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중동 사태가 악화되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로 25% 오르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25만 원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주유소에서 더 내야 할 기름값이 5만 원이라면 이 투자를 통해 오히려 20만 원을 남기는 셈이죠. 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이 나게 만드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헤지라고 합니다. 제 수강생 중에 평소에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던 최 여사님 사례가 떠오르네요. 최 여사님은 중동 뉴스가 심상치 않다는 걸 듣고 자산의 10%를 금과 에너지 섹터 주식으로 옮기셨어요. 최근에 다른 지인들이 주식창 보며 한숨 쉴 때 최 여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알부자님 덕분에 기름값 오르는 게 무섭지 않네요. 오히려 수익이 나서 소고기 사 먹으려 합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의 여유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건 등산 가방에 서바이벌 키트를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가방만 무겁고 귀찮게 느껴지죠. 하지만 갑자기 조난을 당하거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건 화려한 등산복이 아니라 비상식량 한 조각과 라이터 하나입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의 과거 업종별 데이터를 보면 고유가와 고물가 시대의 다른 모든 업종이 시장 수익률을 밑돌 때 유일하게 시장을 이겼던 섹터가 바로 에너지와 유틸리티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장보다 10% 이상 높은 수익을 기록했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등산 가방에는 지금 서바이벌 키트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예쁜 옷만 가득 들어있나요? 내일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모래주머니를 얼마나 쌓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패를 준비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진짜 부자들은 어떤 지도를 펼치는지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에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일 당장 뉴스에서 전년전 발발 혹은 유가 200달러 돌파 같은 빨간색 자막이 쏟아지면 여러분은 정말 평온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방패를 준비했어도 내 눈앞에서 자산이 깎여나가면 눈 뒤집힐 것 같아. 그냥 다 팔고 현금 쥐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야? 아, 그 공포 저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폭풍우가 칠 때 어디를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발밑에 몰아치는 파도를 보며 비명을 지르지만 부자는 초타석에 앉아 지평선 너머의 지도를 펼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의 위기는 마치 백화점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우량한 자산들이 공포라는 이름의 할인 딱지를 붙이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부의 사다리를 오르게 해줄 고마운 할인 시즌일 뿐입니다. 실제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JP모건 자산운용의 과거 40년간 데이터를 보면요. 주요 지정학적 위기가 터진 직후 1년 뒤에 S&P 500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1% 이상이었죠. 공포에 질려 도망간 사람들은 이 달콤한 반등의 열매를 단 하나도 맛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뼈아픈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서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단 일주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가만히 들고 있었을 때보다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뒤처지게 됩니다. 공포에 굴복한 대가가 1년치 연봉과 맞먹는 셈이죠. 제 아는 멘토 중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최 회장님 이야기예요. 당시 다들 한국 경제 끝났다며 주식을 던질 때 그분은 오히려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다 라며 우량주를 모으셨습니다. 10년 뒤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에 번듯한 건물을 올리셨습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지도를 펼쳤던 그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꾼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위기는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 안은 어둡고 답답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터널은 벽이 아니라 길입니다.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빛이 쏟아지는 출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의 경동맥입니다. 늘 주시하세요. 둘째, 유가 상승은 모든 물가를 올리는 스펀지 같은 존재입니다. 지출을 점검하세요. 셋째, 원자재와 달러라는 모래주머니를 계좌에 쌓으세요. 마지막으로, 공포에 질려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의 지도를 믿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번 위기가 끝난 뒤에 그때 사둘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 용기 내길 잘했다 하며 웃으실 건가요? 나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 반드시 살아남겠다. 이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선언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겁니다. 오늘 알부자 경제학이 준비한 이 지도가 여러분의 앞날에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은 있는 경제 통찰을 전해드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부자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부자 되세요.